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기본권을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일자리들이요.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을 청년들이 얘기하는 불공정성을 둘 다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복지국가가 70대 복지국가가 왜 위기에 빠지고 그럼에 따라서 구조적 불평등이 왜 심화됐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이. 저는 역사학을 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역사적인 원인을 그러니까 뿌리를 추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지국가라는 것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노동과 자본의 균형 회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산업구조,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요, 중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노동의 숙련도입니다. 숙련도라는 건 뭡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가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군대식 용어로 한다면 짬밥, 네?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직장에 오래 그러니까는 종사할수록 그 노동자들의 그러니까는 능력이 그러니까 향상이 되어져요. 기업도 그게 그러니까는 자기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려면은 장기 고용을 그러니까 선호를 해요. 그래서요.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도요. 70대 이전까지는 장기 고용을 선호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조직화에도 유리하죠. 노동의 조직화도 유리하잖아요. 노동이 그러니까는 이 협상력을 확보하려면요. 조직화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직노동이라고 organized labor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조직화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산업화 시절 때는 한 공장에 모여있다 보니까 조직화가 쉬웠던 거 아니에요. 7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서비스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분산되어지면서 조직화가 힘들어지면서 노조 과임률이 떨어지고 그러게 된 거 아닙니까? 즉 60년대 말부터 탈공업화가 진행됩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건데 이건 기술 진보의 결과예요. 과거 기술 진보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듯이요.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진보 진영은 굉장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들 해요. 예? 그러니까 기술이 변화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별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행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길을 잃은 자본주의 경제가 금융으로 자본들이 몰립니다. 금융화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혁명이 더 진화되어져요. 금융거래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시간을요. 엄청난 데이터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혁명이 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구조, 경제구조, 기술구조가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중산층 약화가 이루어져요. 또 고용도 보다 더 이제 유연화가 가능해지죠. 왜? 컴퓨터 혁명되면서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필요한 인력을 그러니까 훨씬 더 과거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찾기가 쉬워지니까요. 중산층이 약화되지니까는 중산층이 약화된다는 건 뭡니까요? 대중들의 소득이 경제력이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감세를 파고 들어갑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해주고,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세금을, 지출을 줄이라 이거예요. 감세 논리.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내 월급 가지고 충분치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이 부부가 그러니까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이게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면서 아이들의 문제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렵다 보니까는 맞벌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도 한 요인을 작용했지만은, 혼자 벌어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는, 중산층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감세가 중산층한테 파고 들어간 거죠. 중산층한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감세를 지지하는 걸로요.
왜? 내 지금 수입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거 좋아할 리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대가 약화되지요. 연대가. 다 파편화되어지죠. 예?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더 이제 기세를 보이죠. 노조는 조직률이 하락해지고요. 왜?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무력함을 드러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개 좌파들이 그 이후에 얘기한 게 뭡니까요?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를 중산층이 수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중산층이 외면하니까 증세가 관철됩니까? 예? 관철되냐고요. 실행력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천이 되기 힘든 것을. 예? 거기다가 2000년대 이후에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가 되면서 지금 뭐냐면 기업 조직하고 고용관계가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지만은 메타버스라는 게 뭐예요? 국가를 넘어서 플랫폼을 그러니까는 지구적인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50%는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위 재택근무가 가능한 예? 한국에서 페이스북에 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조직 노동을 합니까? 노동을 조직합니까? 예? 그리고 앱에 연결돼 가지고 조건부 임시 노동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조직화해요? 이 기술 변화 속에 우리가 노조라는 것은요. 이건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요. 예? 역사적인 제도란 건 뭐냐면요.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였던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끝났는데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고요. 조직노동 비중은 자꾸만 떨어지고 오히려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력은 오히려 고립화돼 가고 있잖아요. 예? 좌파가 좀 죄송하지만 무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세기의 좌파는 21세기엔 그것도 보수라고 봅니다. 보수라고 규정을 해요. 왜? 변화된 시대에 그러니까는 이게 적응하지 못하면 그게 뭐 진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신자유주는 갈수록 극성을 떨죠. 극성을 떨다 보니까는 불평등은 더 심화되어지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좌파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사회 개혁 혁명적인 이런 얘기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내주게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사이득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하도 그러니까는 이 사회를 그러니까 반인간적인 사회, 반사회적인 이런 야만의 사회로 만든 것에 대한 그 반사이득으로 일시적으로 되게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못 보여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실행 가능한 그러니까 진보 의제를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해서 비판은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비판을 넘어서서 현실에 착근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실행 가능한 대안을요.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요? 지금 성장의 위기 상태입니다. 팬데믹 위기 이전과 이 금융위기 전후에 비교해 가지고요. 한국이 생산성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예요. 주요 국가 중에서요. 지금 뭐냐면 성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은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생산성이 성장이 지속되려면 생산성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제조업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 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요. 그런데 성장률이 멈추면은 제일 피해보는 건 누가 피해보는지 아세요? 적어도 그러니까는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분배가
분배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에는요, 성장률이 멈추게 되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피해를 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성장을 그러니까 무조건 예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환경 친화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일자리 친화적인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뭡니까요? 지방이 지금 소멸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지방이요. 그나마 청년들은 뭐냐면은,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들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만 다 모이려고 하잖아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살아야지만이, 수도권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2등 계급으로, 2등 시민으로 떨어지는 느낌 받고, 그렇죠? 좌절감을 받는다 이거예요. 수도권 중심으로 일자리가 그나마 좀 있고, 교육계에도 수도권이 많다고 생각하고, 문화도 그러니까 수도권이 가다고,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보게 되면 서울과 나머지 지역들 간의 임금과 가처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소득의 격차가요. 지역에서 청년들을 붙잡아두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군산하고 울산에 강연을 가야 됩니다. 울산이 지금 100만 명을 좀 넘지만은 울산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네, 울산도 청년들이 떠나는 게 굉장히 지금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울산 같은 그러니까 그러한 큰 도시에도요. 나머지 그러면 군소도시야 뭐 어떻겠습니까? 청년들을 지역이 붙잡아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프라도 그러니까 필요 없게 돼버리죠. 인프라도요. 인프라가 필요 없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더 떠나려고 하죠. 이런 악순환 고리가. 예? 지방 소멸 돼가지고 누가 뭐 앞으로 100년 후에는 그러니까 강남만 남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슨 강남만 남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지겠지. 예? 지방 소멸 시대를 얘기하는데 청년이 지방에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요. 정부와 기성세대 정치권 386들은 뭘 하고 있냐고요. 예? 자, 그러면은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기회의 불평등, 구조적인 불평등. 이게 공정성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런데 이 구조적 불평등하고 공정성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AI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로.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소수만이 그러니까는, 예? 소위 기존에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를 갖는 것을 되풀이되는 한에 있어서는요. 예? 대다수 청년들은 이 공정 담론의 함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시험 능력주의 아니냐,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 그나마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시험을 가지고 나보다 그러니까는 저기 성적 좋으면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런데 시험 능력주의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실력에 기초한 능력주의, 실적에 기초한 능력주의로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 청년들한테 이런 이제 훈수질을 해요. 예? 실력과 실적을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언제 마련해 줬어요?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기성세대들이요? 예?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줄 세우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집 밟고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집 밟고 나가도록 이렇게만 키웠죠 우리가. 예? 자, 실력과 실적에 기초한 능력주의를 추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실력과 실적을 기초한 능력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실적을 그러니까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교육, 주거, 의료, 이건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회보장 서비스잖아요. 이러는 건 당연한 기본 서비스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청년들이 최소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신념도 없이 화경영의 국가혁명당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하루 일당 벌겠다는 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거 하는 청년들이 무슨 실력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국가가 지금 성장 위기에 지금 직면해 가고 있고 지방은 소멸시대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혁신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혁신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새로운 시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기여가 발휘가 되도록, 예?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사회의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혁신이 활성화되려면요. 그렇죠? 오늘날 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소위 말해 디지털 생태계죠. 우리가 디지털 기술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디지털 생태계라고 합니다. 플랫폼을요. 이 기술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회개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 산업화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사회개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규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직 노동자들만 그러니까 그나마 뭡니까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는 좀 그래도 일자리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이 도래를 인정한다면요. 그거에 맞는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사회는 새로운 기본권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간형 교육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시험 능력주의라는데 시험 능력주의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이요. 예? 시험 능력 가지고요. 예? 국영수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 가지고 줄 세우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청년들한테 시험 능력주의 함정에 빠졌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예?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게 뭡니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에 치여 있는 청년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려면은 아르바이트 한두 개는 줄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자기가 새로운 걸,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줄이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못 줄이잖아요. 예? 집세 내야 되고, 예? 뭡니까? 통신비 나가고, 최소한 생활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새로운 걸 하려면은, 그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걸 지원해주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 이거예요.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이라 이거예요. 예? 이 기본소득은 하나의 청년들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투자요. 투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토보유세를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한 하위 40%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1인당 그러니까 1년에 6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덜 받으니까는
이거 뭡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상위 5%만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왜?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여를 해야죠. 그거 세금 내기 싫으면 땅 팔으라 이겁니다. 땅 팔아요, 토지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니까요. 그러면 토지 가격도 안정되죠. 예?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즉, 이건 그러니까 한 90 내지 95%는 손해보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익 보면 이익 받지. 대부분이. 조세 저항이 없잖아요.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 복지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중산층한테 너 세금만 내고 너는 혜택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양보해라 하면은 세금 내겠습니까? 중산층이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실행력이 없잖아요. 실행력이요. 그런 좀 관념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자고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세금 거둔 거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국민들한테 n분의 1로요. 그러면 토지가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토지가 적을수록 많이 받는 거잖아요. 상위 소수만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뽕 갑니다. 이거 소득세에다도 적용할 수 있어요. 소득세에다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도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개인당 소득이 있는 통합소득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봤어요. 상위 0.1%의 개인의 평균 소득이요. 15억 2천만 원입니다. 연소득이요. 15억 2천만 원이야. 이 사람들이 소득의 한 33.6%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상위 1%까지, 상위 1%, 마지막 0.9에서 1.0%인 사람들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이들이 소득의 한 19.4%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이건 예입니다. 예예요, 그냥. 상위 0.1% 개인에게는 한 50% 세금을 내게 하자고요. 현재 한 33.6% 내고 있으니까 한 16.4%를 더 내게 하자 이겁니다. 이걸 뭘로? 무슨 용도로?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한 재원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내는 세금 33.6%는 기존에 그러니까 재원으로 다 쓰고요. 기존의 것은 하나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추가로 오르니까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설계를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한 7%, 6, 7%까지 조금씩 세금 더 내게 하면요. 46조 한 5천억 원 가깝게가 거쳐요. 더 추가로 거쳐요. 계산해 보니까요. 예? 46조면요. 1인당 1년에 국민 1인당 9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90만 원씩이요. 그 90만 원에다가 여기 토지 보유세로 해가지고 1인당 65만 원이니까는 합하게 되면 150만 원이 넘죠. 1인당. 예? 줄 수 있는 거야. 1인당 150만 원이면요. 예? 자, 하여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세금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요? 대다수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21세기 경제문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이 일단 높은 소득 재분배 방식이라 이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 하게 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데 재원을 무슨 어떻게 마련해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건데. 국가 부담 가는 거 없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지지를 해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 게 상위 소득층 어떻습니까? 소비 성향이 낮잖아요.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는 비중이 차지하는 게 소비 성향인데 소비 성향이 낮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버는 사람은 기껏 써봤자 한 달에 하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쓸 게 아닙니까?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거의 200만 원 다 쓸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성향, 소비를 안 하는 소비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소득 중에서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소득을 되게 뭐합니까? 자산에다 투자하잖아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불평등만 더 심화시키잖아요. 그 소득이.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낮은 상위 소득층한테 세금을 좀 기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소득이 낮은 계층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재분배가 됐는데 전체 총 소비는 더 증가한 거잖아요. 총 소비는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경기 진작시키는 데도요. 거기다가요, 기본소득을 주면요. 제가 과거 되겠지만,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하느라고 막 아주 그냥 아주 국가적인 아주 곤욕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걸 주면은, 예? 최저임금 많이 인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기본소득을 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은 삶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우리 이 추석 연휴 때 좀 쉬고 나서 한 주 건너서 10월 첫 주에 일주일에 4일, 물론 일주일 더 쭉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4일만 일했잖아요.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4일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요? 굉장히 여유롭지요. 저는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봐요. 주 4일 근무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이 그러니까는 4일만 일시키고 똑같은 월급 주면 기업이 부담이 된다 해서 반대할 게 아닙니까? 예? 반대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그 부담을 기업이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줄이는 거를 뭐 전액을 다 줄이지 말고, 예? 하게 될 것이고, 개인은 뭐냐면 자신의 관심사를 더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러니까 이 관심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그러니까 일자리도 더 이게 더 4일씩 일주일에 4일씩 일시키게 되면 일자리도 더 늘 게 아닙니까? 거기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그냥 굴러간다면요, 우리 사회가 더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길이 지금 막혀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높은데 실행력이 높다 이거예요. 실행력이요. 예? 그리고 총수요도 진작시킨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 있는 걸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주 4일이 아니라 4일 근무가 아니라 연휴가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눈을 돌리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질도 높이고, 예? 그래야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고용보험 들어가지고 한 20년 이상 하신 분한테는 1년 정도씩 나이 한 50살 정도 됐을 때 안식년을 주자. 안식년. 그래서 자기가 노후에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그거를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가 고용보험 쓰는 사람들에 일부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민들 안식년. 그게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60살 자기가 1차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자고요. 예? 국민들을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무능력자로 만드는 게 이게 국가에 좋은 게, 사회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좀 우리 그런 상상력. 기본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금융이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야. 그러니까 탐욕의 덩어리야. 금융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채무가 증가하는 겁니다. 사회 채무가 증가하면요, 파국으로 연결되죠. 경제 논리적으로요. 예?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은 원래 교과서에도 있는 공공성, 돈을 잘 중개하라는, 이걸 복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들이 법정화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법정화폐 없으면 돈벌이 못해요. 저렇게 지금처럼요. 그거 국가가 그거 해준 거잖아요. 국가가 대통령 겁니까? 이거를 국가 권리에서 이제는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로 그러니까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공동체 화폐인 거예요, 일종이에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가 신용을 보증한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이죠. 이 법정화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금융이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잖아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잖아요. 5명 모이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투자잖아. 투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청년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겠냐고요.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경제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아니겠냐고요. 청년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 생태계에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주택. 우리 지금 대장동 우리가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얼마나 복마전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됩니다. 주거 패러다임을 말 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요. 예?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주거하는 곳으로요. 그렇게 안 바꾸게 되면요. 가계 부채의 악순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니까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다 보면요. 가계 부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소비 지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그러니까 매년 항상 안 좋죠. 경기가 항상 안 좋아요. 자영업자들 팬데믹 이전에도 안 좋았었잖아요. 예? 내수가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투기성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거 철저하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불로소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 못하면요. 가계부채 악순환은 이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걸 투기성으로 이런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 나머지 전체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예? 임대료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가계 소비 지출도 둔화되고 청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임대료 때문에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벼락거지 됐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소위 말해서 상실감도 느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집을 통해서 불로소득, 투기적인 소득을 누리는 이것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포기하게 되면 집은 사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평생 걱정 없이 자기가 살만한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 제공할 수 있어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는 그러니까 임대만 하는 거죠. 개인한테. 그리고 거기에 장기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임대형으로 하든 아니면 분양형으로 하든 간에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간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사회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30년 이상 그렇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은 못하라고 그러니까 이 주택 가지고 실험을 하겠냐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이건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 심각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계부채요. 이거 조만간에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시한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국가부채로.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킨다는 건 뭡니까? 대다수 그러니까는 소형 국민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 가격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을 소유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가 다 그러니까는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그럼 부채까지도 다 인수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한국판 양적 하나죠. 예?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계부채 어떻게 줄입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가계부채 이대로 놔두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예? 주저앉어요. 이건 부채만 갖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또 감당할 능력이 가계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주택과 그 다음에 금융과 소득을 제공을 해줘야지만이 적어도 이걸 제공해주게 되면 구조적인 불평등도 완화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도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능력과 실적에 기초한 아니죠. 실적과 실력에 기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을 살려서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시험에 기초한 능력주의에 매달리지 말아라. 실력을 추구해라. 무슨 소리예요? 예? 청년들한테 지금 하루하루 지금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실력을 추구해라. 굉장히 청년들한테요. 청년들이 그러면 진짜 그건 꼰대도 아니고요. 참 욕 먹습니다. 예?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력을 발휘하고 실적을 만들어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본권, 기술이 변해서 사회가 바뀌었어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가 바뀌게 되면은 사회 계약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사회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는 권리하고 산업화 시대 때 갖는 권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사회 구조가 경제 생태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일을 그러니까 지시받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을요. 우리들의 귀한 아들, 딸들을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지시받고 살게 이렇게 이걸 방치할 겁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오히려 활용을 하는, 예?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귀한 아들, 딸들이 대다수가 다 인공지능에 그러니까 지시받는 이런 이런 플랫폼 노동자로 다 전락합니다. 예? 그런 사회를 보고 싶습니까?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뿐이 없다고 봐요.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근데 부패 카르텔이 제가 이들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부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그리고 부를 축제하는, 그럼 자기 개인은 그래가지고 축제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죠. 예? 그런데 그 사회가 건강하냐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반칙을 통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 그게 그렇게 행복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예? 우리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금 기술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 이게 공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니잖아요.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에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시사적인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좀 섞어서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부패 카르텔가 이번 20대 대선은 이 촛불 동맹과 부패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정치 검찰이 부패 언론이 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속에서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대 대선을 승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한테 부패가 없는 나라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21세기에 가장 선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위기를 돌파하는 항상 주역이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